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건국 과정 이후에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까지 살펴봤었죠. 자,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304쪽입니다. 조선의 통치 조직, 그러니까 뭐 중앙, 지방, 또 교육, 과거, 군역, 군사제도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304쪽에 관제부터 좀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거의 경국대전에 나온 얘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조선의 성문법 체제 하에서 기본 틀은 경국대전에 다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좀 보자는 것이죠. 우선 관제부터 한번 봅시다. 관제를 보시면 문무양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반이라고 한다면 문반과 무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등은 18등급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관등 조직은 구관등이죠. 9급입니다. 9급, 구관등, 9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도 거의 9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자, 개설 좀 보겠습니다. 개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품계의 개자입니다. 품계. 그러니까 개설은 품계의 서열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표를 보시면은 정일품에서 종9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크게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제 문신인 경우에는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을 당상관, 무신인 경우는 정삼품 절충장군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하는데, 당하관은 다시 정6품까지를 참상관, 그 이하를 참하관,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직의 명칭을 보시면은 개, 품계죠. 품계, 개, 사라고 하는 건 관청입니다. 직은 그 관직이죠. 의순으로 하였다. 자, 예를 들면 영의정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의정 홍길동을 한번 불러봅시다. 그냥 야 길동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맨 품계가 뭐야? 대강, 보국, 숙록, 대부. 그 다음에 소속 관청이죠. 의정부. 그 다음에 직은 영의정입니다. 그러니까 대광, 보국, 숙록, 대부, 의정부, 영의정, 홍길동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야 돼요. 야 길동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품계는 이렇게 관직의 명칭은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측에 305쪽에 보시면은 보충 절명에 한번 봅시다. 행수법이라고 있습니다. 관직 앞에 행자가 붙는 거하고요, 관직 앞에 숫자가 붙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 거죠. 계고 직피면, 그러니까 한자를 한번 보세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품계가 높은데 직이 낮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관직 앞에 행자를 붙여요. 근데 그 반대로 계비직고라고 있습니다. 계급 품계죠. 품계가 낮은데 천하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낮는데 직이 높은 경우는 숫자를 붙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행수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통치기구 중앙제도의 특징의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나타난 중앙제도 특징이죠. 행정의 기능적 분화와 통일성을 조화시킨 의정부 육조 체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고려 말에 통치기구가 조선시대 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좀 보자는 겁니다. 도평의사사가 뭘 바뀌었죠? 의정부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도평의사사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찢어져요. 예를 들면은 행정권은 의정부, 군사권은 삼군부, 간쟁권은 삼사, 재정권은 호조, 왕명출납권은 승정원으로 그 기능이 이관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고려 말에는 도평의사사에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고려 말에는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하는 귀족연합정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통치 이후에 의정부부터 해가지고요, 각 관청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능은 이게 뭐 하는 관청인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죠. 그거를. 기본적인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의 기본 골격은 왕, 밑에는 의정부가 있죠. 밑에는 육조가 있습니다. 육조 예하에는 속아문,
부속 관청이란 뜻이에요. 속 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뭐 하는 곳이냐? 왕이란 사람은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의정부는 심의하는 거죠. 육조는 시행하는 겁니다. 부속 관청이라고 있죠. 소가문은. 그러니까 2조 그러면 인사행정을 주로 이제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인사행정만 담당하는 건 아니에요. 2조 이하는 또 여러 개 부속 관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재 뒤로 가봐요. 306페이지 보시면은 2조 안에 뭐 충익부, 내시부, 상사원 등등에서 여러 관청이 있죠. 이게 속아문이야. 부속 관청입니다. 호조나 예조나 밑에 병조나 형조나 공조의 부속 관청이 있죠. 실무를 이제 담당하는 관청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됐냐 하면은 정책 결정이 이렇습니다. 6조에서 의정부로 건의를 하고요. 먼저 의정부에서 심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럼 왕에게 이러이러하니 결재를 해 주십시오. 그럼 왕이 보고 결재를 해서 의정부로 내려보냅니다. 다시 의정부에서 6조에서 해당 관청으로 내려보내죠.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의정부 서사제라고 그래요. 자, 서사는 심의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재상합의제라고 한다. 재상합의제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의정부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바로 왕명이 어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6조 직계제라고 그래요. 이건 왕권 강의죠. 이거는 왕권과 신권이 적절히 조화가 되는 형태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책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왕권 강화 요소로서 6조 직계제 말고요. 승정원, 요즘에 대통령 비서실이죠. 그 다음에 왕명에 의해서 고관 대작들을 치지하는 특별재판소 의금부가 있습니다. 이 승정원하고 의금부는 왕권 강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 의정부, 그리고 이제 6조 있죠. 얘네들을 견제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사입니다. 3사. 고려 3사는 일반 재정기구였죠. 단일기구에 있었습니다만 조선의 3사는 사헌부, 사관원, 그리고 홍문관 3사입니다. 사헌부 사관을 묶어서 양사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대성, 대간 제도에서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기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3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경국대전에 나온 얘기라고 있습니다. 이 경국대전은 성종대 반포가 된 거죠. 그래서 성종대 때 3사를 통해서 성종은 누구를 살인들을 지나치게 비대해진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들을 등용합니다. 살인이 중앙에 처음으로 첫 발을 내린 관청은 3사입니다. 그래서 3사의 살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누구하고 이제 대립을 한단 말이에요. 훈구 세력하고 대립을 한다. 이 대립 갈등이 결국은 4번에 걸친 사화로 폭발했다.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이렇죠. 사화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훈구에서 살인으로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중앙 관제의 기본 권력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말이죠. 중앙 정치 제도를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가면 시소를 탑니다. 그 시소를 기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왕이 앉아 있고요. 이쪽에는 신하들이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얘한테 힘을 실어준 것이 뭔가요? 6조 직계제, 승정원, 의금부죠. 얘한테 힘을 실어준 건 뭐야? 의정부 서사제 있죠? 또 뭐 있어요? 3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 사헌부, 사관원 등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은 누구한테? 얘한테. 그래서 왕권과 신권이 적절하게 수평을 이루는 이런 정치.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모범적인 유교 정치. 조선의 정치 조직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관청의 용도 있죠. 305점에 나와 있는 뭐 승정원, 한성부, 뭐 춘추관, 원상 뭐 하는 것이냐 이게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대 국가에서도 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앙정치제도에서는 각 관청의 기능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뭐 하는 관청인가 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제도와 함께 또 하나 통치제도에서 두 번째 지방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도, 팔도죠. 에아의 부, 목, 군, 현. 에아의 면은 사라고 하죠. 사창제할 때 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 통. 오가작통법에서 5집을 1통으로 묶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지방행정제도의 기본 골격이에요. 여기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행정단위는 현까지입니다. 지방관이 파견되는 여기까지를 우리는 향이라 하죠. 향촌사이 할 때 향이라고요. 여기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여기를 촌이라고 합니다. 촌은 양반들이 모여 사는 판촌과 일반 평민들이 모여 사는 민촌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구분하지 않고요. 한 마을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현재까지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보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경주, 양동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동 하회 마을이 있어요. 이게 인공적으로 만든 마을이 아니죠. 그렇죠? 옛날부터 살아왔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용인 민속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남산의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가공품이죠. 그죠? 가공품입니다. 원래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화유산의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각 도의 장관을 뭐라고 그래요? 관찰사. 관찰사는 다른 말로 감사라고 그러죠. 감사. 임기는 1년입니다. 고려와 조선의 지방제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임기제도하고요. 상피제도가 적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윤, 목사, 군수, 현령, 좀 작은 곳은 현감이 갑니다. 부, 목, 군현의 구분 기준은 뭐냐라고 하면은 지역의 크기, 또 뭐죠? 인구의 다소. 그러니까 지역이 크고 인구가 많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 지역이 작고 인구가 작으면 뭐가 된다? 현이 됩니다. 근데 부, 목, 군현의 지방장관들을 다 싸잡아서 뭐라냐면은 수령이라고 하면 수령. 사또라고도 하죠. 사극에 보면은 목민관이라고도 합니다. 임기는 5년입니다. 날짜 수는 1800일 정도 되고요.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다 갖습니다. 물론 관찰사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사법권에 분리는 제2차 가보개혁 때에 팔도가 23부로 되고요. 사법권이 분리가 된 그런 조치가 있어요. 1894년 제2차 가보개혁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수령의 직함은 크게는 행정, 군사, 사법권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수령 7사다 해서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수령 7사 그러면은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307쪽에. 자, 군사훈련 있죠? 교육진흥이 있습니다. 농업과 잠업의 누에죠. 호구 증식도 있죠. 인구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부역과 세금 징수, 치안 확보, 공정한 재판, 사법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령이 면리통에 있는 사람들을 다 통제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는 자치 책임자가 있었어요. 면에 면장이 있고요. 이에 이정이 있고요. 통에 통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싸잡아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를 풍헌이라고 그래요. 풍헌. 풍헌은 지방의 토착 양반들입니다. 그럼 수령이 풍헌들을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수령 밑에서 수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풍헌과 수령 사이에서 누구냐 그러면은 향입니다. 육방에 소속된 관속들이죠. 중앙이 육조 체제로 나눠서 행정을 분화시켰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부터 해서 공방까지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의 기본 권력은 이렇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첨가할 수 있는 것이 조선의 지방 행정 제도에서
지방자치를 허용해 주면서 2중, 3중으로 얘네를 견제하는 정책이 나옵니다. 제도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양소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유양소는 한자로 제가 써보겠습니다. 향촌에 머무를 유자입니다. 머물러 있는 자치기구다. 그래서 유향소예요. 이건 누가 설치하냐 그러면 지방 양반들이 설치를 합니다. 어디다 설치하냐 하면 그 지방에다가 설치를 해요. 여기 유양소를 구성하고 있는 장관을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뭐라냐면 좌수, 밑에는 별감, 좌수나 별감, 토착 지방 양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유양소에서 하는 일은 뭐냐? 그 지방에 수령이 지방관으로 파견되옵니다. 고향 사람은 아니겠죠. 상피제도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사정을 잘 몰라요. 그 수령에 대해서는 자문을 합니다. 수령 밑에서 수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향리가 있죠. 고려 때 고려의 향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 향리는 외역전이라는 토지를 받지만 조선의 향리는 무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보수이라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향리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얘네를 뭐라는 거죠? 규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리 밑에서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풍속 교정의 일을 담당한다. 이것이 유양소의 기능입니다. 오늘날에 뭐하고 같아요? 지방의회입니다. 그렇죠? 지방의회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양소를 설치하면 완전한 향촌 자치 아닙니까? 근데 조선은 고려 시대에 비해서 훨씬 중앙 집권이 강화가 되었다라고 일합니다. 왜냐 그러면 국가는 유양소를 설치해서 향촌 자치를 허용하지만은 국가는 중앙에다가 서울에 있는 자치기구다 해서 뭘 설치했어요? 바로 경제소입니다. 경제소를 국가가 어디다가 서울에다가 설치를 해요. 그리고 지방 유양소를 구성하고 있는 좌수나 별감의 자식들을 인질로 끌어와서 얘네들이 여기에서 까불지 못하도록 견제를 합니다. 그 인질을 뭐라냐면은 경절이라고 일합니다. 경절. 근데 국가는 경제소만 가지고도 좀 불안했던 모양이지, 그지? 그래서 각 가명에는 뭘 두죠? 영, 제, 소를 둡니다. 영제소는 역시 국가가 어디다가 각 가명에다가 설치한다. 가명은 뭐냐? 가명은 도청 소재입니다. 각 도, 8도 그러니까 가명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8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제소도 8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좌수나 별감의 자식들을 또 인질로 끌어와서 각종 사무 연락이라든가 잡심부름을 시켜요. 그 인질을 뭐냐면 영절이라고 그래요. 통신라 때 인질제도에서 뭐가 나왔었던가? 상수리가 있었죠. 상수리제도. 고려시대 때 인질에서 뭐가 나왔나요? 기인 나오죠. 그러니까 상수리, 기인, 조선의 경절이, 영절이는 다 인질제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양소를 두고 향촌 자치를 허용했지만은 경제소, 영제소를 두고 국가는 2중, 3중으로 견제를 합니다. 확실한 중앙 집권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기타 뒤에 308쪽 봅시다. 그 지방관의 지위 강화책과 견제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화책은 부민고소금지법, 해유 등이 있습니다.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관이 설사 잘못을 해도 반역죄나 이런 것이 아니면은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이 뭘 잘못했다. 그래서 뭐 반역죄 외에 뭘 횡령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는 경우는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해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인수인계 절차를 얘기하는데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이걸 해유라고 그래요. 일단 인수인계가 끝나면은 전임자가 잘못했던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최대한 봐주는 거죠. 최대한. 그래서 뭐 비리가 많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관리로서, 공직자로서 깨끗하게, 청렴하게 일을 했었겠죠. 그래서 부민고소금지법이라든가 해유, 이거는 지방관의 지위 강화책이고요. 근데 지방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파견한다거나 그러면 임기제도라든가 상피제도를 두는 이런 정책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방행정조직은 이렇게 살펴보시고 바로 밑에 군역제도하고요. 그 군역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군사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조선의 군역제도는 양인개병제. 그럼 뭔가요? 농병일치제. 이렇죠. 양인의 정남은 모두 다 병역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인은 누구냐? 그러면 신분제도에서 양인은 양반 들어가죠. 중인도 들어가거든요. 상민도 들어갑니다. 천민이 있죠. 천민의 대상은 노비거든요. 노비. 그래서 이걸 묶어서 우리는 양인이라고 그래요. 조선의 신분제도에 보면은 양천제란 얘기를 합니다. 15세기 때. 양반은 성치 신분이에요. 중인은 기술관입니다. 세습되죠. 상민은 농, 공, 상 계층입니다. 그 군역은 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남의 의미 아니에요. 정남의 의무. 요역과 군역은 나이가 이제 16세에서 60세까지가 되는 거죠. 양인의 정남은 개, 모두 개자거든요. 모두 다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데 이 병역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군대 가는 정군, 정병이라고도 합니다. 군대 가지 않고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 또는 봉족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군과 보인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양인 개병제라고 그래요. 근데 뒤에 이제 농병일치라는 얘기는 뭐냐? 농사도 짓고 군대도 간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실제로 양인 개병제라면 양반, 중인, 상민 다 군대 가야 되는데 양반들은 성치 신분으로서 현직에 있는 사람이고 양반과 향리와 학생은 합법적으로 군역을 면제받습니다. 중인의 대다수는 기술관으로서 기술직은 세습이 돼요. 그래서 군역 X. 상민, 수공업자나 상인들은 군역의 의무가 있지 않고요. 국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인 개병제를 하지만은 결국 이거저거 다 제하고 나면 누가 남았어요? 농민만 남았죠. 그러니까 농민 농사도 짓고 군대도 간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농병일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군역은 누구의 의무다? 양인 개병제. 양인의 의무다. 그렇지? 양인의 의무. 그래서 양인의 정남은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 양인의 정남만이, 노비는 군역의 의무는 없다. 근데 거꾸로 반대로 노비들이 군역의 군대 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자, 교재 군대에서 보면은 바로 우측에 한번 보겠습니다. 잡색군이라고 있습니다. 309쪽에 보면 정규군이 아닌 일종의 예비군이다 있죠. 자, 전직 관료, 서리, 잡학인, 신량, 역천인, 향리, 교생, 노비 등 각계 각층의 장정들로 조직되었다. 이 외란 때에 이 잡색군이 의병을 조직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노비가 들어가죠. 근데 밑줄 그어놔요. 농민은 제외됐다. 농민은 왜 제외됩니까? 양인 개병제 하에서 농민은 군대 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잡색군에. 그렇지?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 좀 해봅시다. 308쪽 넘어오셔서 조선의 군역제도, 양인 개병제, 농병일치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면제가 됐던 계층이 있죠. 합법적으로. 양인 개병제라고 하지만은 현직 관료나 학생이나 향리는 군역에서 빠집니다. 그럼 이 군역제도에 의해서 운영된 중앙군, 5위, 지방군, 고려 지방군은 이제 5도 양계에서 뭐 주연과 주진군으로 나눠지죠. 근데 조선은 지방 조직이 8도에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된 조선의 지방군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군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5위부터 한번 봅시다. 308쪽입니다. 의흥위부터 해서 충무위까지입니다. 이 5위를 통할하는 관청이 5위 도총무고요. 지휘관은 문반 관료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양반 관료제 사이라지만 여전히 문신이 우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5위의 구성 멤버 좀 봐봐요. 우측에. 자, 정군 1년에 2달 근무한다 그랬죠. 정군을 주축으로 밑에 갑사나 특수병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국왕의 친위 부대로서 금군이 있죠.
체하록을 받는다는 얘기는 요즘에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근무할 때만 월급을 받는다. 근무하지 않으면 안 받는다. 일하지 않으면은 이걸 체하직이다. 그 체하직 얘네들이 받은 월급을 체하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훈련원, 그럼 중추부 뭐 이런 관청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군은 5위 도총부 예하에 있는 5위 지방군으로 하겠습니다. 영과 진에서 근무한다 해서 영진군이라고 그래요. 영은 육군, 진은 수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무연한에 따라서 품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진군이 세조 때 뭘로 바뀌냐면은 진관체제로 바뀝니다. 지역 단위의 방위 체제예요. 세조 때입니다. 이건 이제 부, 목, 군, 현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군대 수가 이거 뭐 한 400명, 이거 한 300명, 이거 한 200명,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현으로 적이 들어왔습니다. 100명의 적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죠. 이게 지역 단위 방어 체제, 진관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진관 체제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은 현의 군대가 100명이잖아요. 그러면 100명의 적군이 쳐들어오면 괜찮은데 500명의 적군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한계가 나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은 명종대 때의 재승 방략 체제예요. 초전 박살 체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명종대 때의 을묘 외변이 터져요. 전라도에 들어와가지고 명종대 때 전라도 일대를 왜구들이 노략질한 사건이에요. 이런 시스템에서 운영됐는데 적군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을묘 외변 이후에 진관체제를 재승망략체로 바뀌어요. 초전 박살체인데 이때는 군대 통솔권이 그 지방의 장관이죠. 근데 이거는 중앙에 있었어요. 이게 왜 초전박살체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안동 지방의 어느 부목군현이다. 그럼 안동 지방의 재승방역 체제에서 군대 통솔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울에 있습니다. 안동의 어느 현에 적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부목군에 있는 군대가 다 가서 일거에 적군을 초전에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재승방역 체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취지는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안동 지방의 현에 적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지역을 담당하는 중앙의 관리에 연락하겠죠. 연락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봉수에서 보면은 아무리 멀어도 12시간 안에는 중앙으로 연락이 됩니다. 그럼 한 12시간 또 달려왔다고 칩시다, 일러서. 그래서 막 말을 타고 그냥 달려왔어요. 이 지역을 담당하는 무관이. 근데 와서 보니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와서 군대는 모였지만은 지휘관이 없어요, 지휘관이. 오합지졸이었던 거죠. 그 한계가 언제 때 나왔느냐 그러면은 선조 때의 외란이죠. 임진왜란 때 선조 때 문제가 노출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휴전 기간 동안에 선조 때 뭘 바뀌냐면은 양천 혼성군 체제, 소고군 체제로 바꿉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재승 방략 체제를 복구한 소고군 체제가 아니라 세조 때 진관 체제를 복구한 선조 때 양천 혼성군 체제, 소고군 체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복구한 게 아니라 이거를 재정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 이제 영진군 이외에 수성군이 있습니다. 이건 노역부대고요. 고려시대 때 일품군하고 같습니다. 요즘에 공병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군사훈련에 보면은 취강령과 석전이 있습니다. 취강령은 도성 안에 사는 관원들이 일시에 궁궐 앞에 모이는 비상 소집 훈련이요. 취강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석전은 돌 팔매질 하는 겁니다. 이 향촌 구조에서 보면은 지방의 백성들이요. 그 상무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서로 돌 막 던지면서 맞고 피 터지고 국가에서는 금지를 합니다. 근데 민간에서는 계속 행해지고 있었던 거죠. 돌 팔매질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군 지방군 체제 정비가 된 세조 연간의 정규군이 15만에서 30만, 보인과 잡색군까지 합치면 무려 100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인이 5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50여만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다 합치면 100만 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에도 호족조사, 호패를 통해서 군역 자원을 확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세종대 때의 스시마 정벌이라든가 사군육진의 개척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기타 중앙 집권을 강화하게 한 제도가 뒤에 역원제, 봉수제, 파발제, 그리고 맨 밑에 조운제까지 있습니다. 이건 중앙 집권 체제 강화를 위해서 정비가 된 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역원제부터 좀 살펴봅시다. 역원제는 역과 원을 얘기합니다. 역은 교통시설이에요. 그래서 주요 도로 30리 하나씩 설치를 했고요. 이는 말을 키우고 있다가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숫자만큼 말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병조에서 관장했고, 원은 국립여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립여관. 주요 도로 30리 하나씩 둔다. 전국에 100여 개가 있었다. 그리고 객사가 있죠. 객사는 지방관청에 부설된 관영 숙소입니다. 국립여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명에서 뒤에 역자라든가 또는 뭐 원자가 붙어 있는 지명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역삼동, 역촌동, 역원동, 원자는 뭐 조치원, 장호원, 퇴계원, 뭐 이런 원자 붙은 거 있죠. 다 조선시대 때 이런 기능을 수행했던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역원제는 외란으로 해서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외란 도중에 뭘 바뀌냐면은 뭐 파발제로 바뀌어요. 파발은 보발과 기발이 있습니다. 보발은 걸어 다니는 거고요. 기발은 말을 타고 다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선조 때입니다. 파발은 서발과 북발과 남발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서발, 북발, 남발이 한다면은 여기에요. 지도에서 보면은 한양을 기준해서 남발, 부산 쪽이죠. 그 다음에 서발, 의 쪽이죠. 북발, 원산 쪽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중간에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이제 간선 도로가 되는 거죠. 빠져나가는, 중간에 큰 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도로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발이 교대하는 곳을 참이라고 하는데, 참은 보발은 30리 하나씩, 기발은 25리에 하나씩 뒀다.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떨어진 경우도 있고 좀 단축되는 이런 지역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봉수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봐봐요. 봉은 햇불 봉자고요. 우리가 봉화 그러잖아요. 수는 연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위급 시에 연기나 불로 연락한다. 그래서 봉수라고 그래요. 낮에는 이제 연기로 합니다. 밤에는 불로 하겠죠. 안 보이니까. 굴뚝은 5개가 있고요. 하나에서 항상 연기나 불이 나옵니다. 뭐 적이 들어오면 2개가 올라가고 싸움이 터지면은 5개가 다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멀어도 지방에서 중앙까지 서울의 목멱산 남산입니다만은 여기까지 연락이 되는데 12시간 안에 다 도달하게 되어 있다. 전국의 봉수는 약 673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산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봉화산입니다. 봉화산. 이는 조선시대 때 봉수제 실시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산이 잘 보이는 데 아닙니까? 산꼭대기 육안은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놨다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에 조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세 운반이란 뜻이에요. 고려 때도 말씀드렸죠. 이 조운이 왜 중앙집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조세 운반할 때 조세만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바로 거기다가 문서 급편에 문서 전달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운도 중앙집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선시대 때 통치체제 정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겠죠. 자, 마지막 이제 교육제도하고요. 그 교육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과거제도하고의 관계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당부터 한번 봅시다. 서당은 사립입니다. 초등교육기관이고요. 8, 9세에서 15, 16세 정도의 양반과 평민 자제들입니다. 여기서 학문의 기초, 그러니까 천자문, 명심보감, 동몽선습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우측에 중앙의 중등교육기관은 뭐죠? 사학, 동, 서, 서울, 남,
중부에 설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학교, 이제 사학의 학교의 교생, 학생들입니다. 지방의 양반과 향리 자제들이 입학했고요. 농민 자제들도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출세 법적 제한이 없죠. 2학년 이상은. 건물은 명륜당, 강당입니다. 쟤는 기숙사. 밑줄거나 문묘는 없습니다. 정원은 각 100명이니까 총 400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중앙에 중등교육기관에 사학이 있었다 한다면 지방에는 중등교육기관에서 뭐가 있어요? 향교가 있습니다. 부목 9년에 각 하나씩. 그리고 향교의 지능은 교육적 수령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 수령 7사에 보면은 교육지능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입학생들은 지방 양반 또 향리의 자제들 역시 농민 자제도 허용이 됩니다. 건물은 문묘는 공자나 맹자 등의 어떤 그 유교의 선현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명륜당 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명륜당은 강당, 제는 기숙사라고 그랬습니다. 사학하고의 다른 점은 문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지방에 요즘도 그 향교들이 지방에 많이 남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는 시골 같은 데는 향교가 남아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매년 공자 탄신일 제사를 지낸다거나 생신제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중앙과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이 사학과 향교다 그러면 대학이 있죠. 성균관입니다. 국립대학이죠. 최고 교육관청이 되겠습니다. 별칭으로서는 태학, 반궁, 현관이라 하고요. 자, 입학 자격을 보시면은 생원 100명, 진사 100명. 그러니까 생원과 진사과는 과거에 속과 아닙니까? 속과 급제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후계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총 2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균관 학생의 특권이 있습니다. 권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성균관은 국비로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식 투쟁하는 겁니다. 국가나 왕의 부당한 시책에 정하는 방법 중 하나죠. 공제는 수업 거부하는 거고요. 알성시는 성균관의 건물에 보면은 문묘가 있죠. 왕이 문묘에 와서 제사 지낼 때 그걸 기념해서 성균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보는 것을 알성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300일 이상 성균관에서 출석을 하면은 속과 과거의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속과 예비합니다. 문과입니다. 대과죠.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원점이라고 있습니다. 원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출석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출석부. 자, 홍길동. 그래서 내가 1월 1일, 1월 2일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1월 31일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 놨어요. 이 점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원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점이냐면은 홍길동이가 아침, 점심, 저녁을 성균관에서 먹었어요. 그러면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 점은 어떤 의미로 작용되냐면은 홍길동이는 아침, 점심, 저녁을 대학 학교 내에서 먹었다는 것은 얘는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 출석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300개다 원점이 그러면 300개라면은 며칠 300일 출석했다는 출석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 300개 이상이면 과거에 문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과라고 합니다.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은 명륜당, 문묘, 또 기숙사, 존경각, 도서관이죠. 비천당, 과거 시험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이 성균관 안에 있는 건물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보시면은 공자 등 성현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에서 문묘에 배양된 동방 18연이 있습니다. 동방 18연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18명의 유생들이 있죠. 18명의 있던 성현들을 문묘에다가 위패를 모셔놓은 거죠. 이건 9급에서는 아직 출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7급 공무원 시험 문제 국가직입니다. 국가직에서 다음 중 문묘에 성균관 문묘에 봉안된 동방 18연이 아닌 사람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좀 생소한 문제였고요. 좀 까다로운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동방 18연에서 집어넣어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꼭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술교육은 고려시대 때는 국립대학 국자감에서 율, 서, 산학을 했죠. 나머지는 해당 관청에서 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고려 지방의 교육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뒤로 보시면 조선시대 때 기술교육은 100% 해당 관청에서 합니다. 고려가 좀 다르죠. 조선은 100% 해당 관청에서 한다. 그래서 인문교육과 기술학교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시고, 그런데 그 교육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먼저 과거가 있습니다. 크게 문과 구분하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무과, 우측에 잡과가 있고요. 기타 과거가 있습니다. 문과부터 보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시험이 식년시. 식년은 몇 년을 식년이라고 하냐면은 3년입니다. 3년. 2년은 경년이에요. 1년은 뭐냐면은 1년은 기년입니다. 기년. 식년, 경년, 기년. 식년식으로는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 아시겠지? 근데 부정기적인 증광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보는 뭐 이런 시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문과에는 속과와 대과가 있습니다. 속과는 각 도의 인구 비례로 선발한 초시, 각 과별 700명인데요. 즉 앞에 잠깐 나왔죠? 생원과와 진사과를 얘기합니다. 각 과별로 700명. 그 다음에 2차 복시는 각 과별 100명입니다. 급제증, 합격증 100회, 그리고 생원, 진사의 칭호가 부여가 됐고요. 속과 급제자의 명단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삼화방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대과가 있습니다. 속과 급제자나 성균관에서 원점, 아까 그 출석부 원점 300점을 딴 자가 응시했고요. 초시, 각 지역별 240명, 복시 33명, 그리고 전시, 이거는 탈락시킨 게 아니라 전시는 등급을 결정합니다. 갑 3명, 을 7명, 그 다음에 병과 23명. 그래서 급제증, 홍패. 그리고 이제 여기서 1등 장원을, 1등을 장원이라고 하죠. 1등 갑과의 3명 중에 1등을 장원이라고 그래요. 종육품. 그리고 기존 관리가 과거에 응시해서 급제라면은 현재 그 등급보다 4등급 품계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속과 급제자의 명단을 삼화방목이라고 그랬죠. 대과 급제자의 명단을 뭐라고 그래요? 국조방목이다 라고 일합니다. 자, 무과는 병조에서 담당합니다. 문과는 예조에서 담당한다고 그랬죠. 무교육 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칙년시와 별시가 있었고요. 시험 과목은 무예와 필기시험 등이 있죠. 자, 실시는 3년에 한 번씩 보는 식년시, 부정기적인 별시, 그리고 초시 190명, 복시 28명, 전시 몇 명? 28명입니다. 급제자를 선달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전시는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지 탈락시키는 시험이 아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과의 실시는 조선사회가 양반 관료제 사회가 성립했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잡과는 기술과입니다. 3년에 한 번씩 보는 초시, 복시 2차까지만 있고요. 역, 율, 의, 음양과 해가지고 해당 관청에서 뽑습니다. 총 인원이 19명, 9명씩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기타 관리가 되는 방법이 있죠. 천거, 음서, 2품 이상으로 축소가 됩니다. 고려 때 5품이. 대과제, 기록과, 이과, 취재, 현량과, 중시 등이 기타 인재 선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승진 시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된 조선의 과거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탐관오리 아들이나 재간 여자의 자손 설 문과 응시는 못합니다. 무과, 작과, 취재는 설과 중강의 층이 많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봅시다. 천인을 제외하고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랬죠. 즉 누구 이상이다? 양인 이상이다. 그러니까 양인 이상이면은 천인 아닌 양인 이상이면 출세의 법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만 봅시다.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서 바로 관직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급제했다는 얘기는 관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뿐이에요. 자격을. 그리고 여섯 번째, 양반 신분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임용 과정에서 보단자를 채취하는데 보단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호적이라든가 사조. 사조는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위에 증조부죠.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이 4조의 이력을 적은 장부를 보단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단자를 제출한 것은 결국 지내를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는 여기서 잠깐 봅시다.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초등교육기관을 뭐라고 했어요? 사당이라고 했죠. 중등교육기관 중앙에 뭐가 있죠? 사학이 있고요. 지방에 뭐가 있어요? 향교가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은 과거 어디에 응시할 수 있냐면 속과입니다. 생원과하고 진사과라고 그랬죠. 합격자의 명단을 3화 방목이라고 그랬지. 속과에 급제를 하죠. 그러면은 다음 커리는 뭐예요? 대학 뭔가요? 성균관이죠. 성균관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에서 원점 300점을 받으면은 과거에 어디에? 대과가 이제 문과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응시할 수가 있다. 문과에 응시했다 해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일단 과거의 성적, 가문 봐야 됩니다. 가문도 줘야죠. 그 다음에 상피, 자기 출신제는 임명하지 않아야 되죠. 그죠? 상피, 가문 같은 경우는 보단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비로소 관직에 나간다. 관직에 나갔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인사고과가 반영되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제도하고 과거제도하고 연계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속과에 급제하잖아요. 자, 속과에 급제라면은 대학, 입학, 성균관이죠. 자격을 얻는다거나 문과, 응시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속과는 관직으로 나간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일종의 자격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관직으로, 요직으로 나갈 때는요, 나가기 위해서는 꼭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은 성균관, 대학을 꼭 거쳐야 됩니다. 대학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아주 엘리트 관료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같은 경우는 구도 장원공이라고 그래요. 아구고비 시험 봤는데, 모든 시험을 봤는데 다 장원한 겁니다. 서당부터 중등, 속과, 성균과, 문과 거쳐서 관직으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선시대 때 엘리트 관료들의 학력입니다. 기본 학력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속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속과에서 어디요? 성균관, 문과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 이거는 성균관을 거쳐야지만이 요직으로 나갈 수 있다. 대학을 거쳐야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제도하고 과거제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조선의 통치체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중앙, 지방, 교육, 과거, 군역, 군사제도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본 이 시기까지를 우리는 시기적으로는 15세기라고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314쪽의 내용은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는, 즉 훈구에서 사림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사건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